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1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 심장이 뛰고 있고 몸도 아직 따뜻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사람을 향해 사망을 선고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병원에서는 이런 판정이 실제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편을 정리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한마디로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 편들에서 우리는 노화를 늦추고 되돌리려는 시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끝에 놓인 죽음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이 짧은 말의 뜻이 사실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 왔는지 이번 편에서 함께 따라가 봅니다. (18세기) 유럽에는 기묘한 관이 있었습니다. 관 안에서 바깥으로 줄이 하나 이어져 있고 그 줄 끝에는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땅에 묻힌 사람이 깨어나면 줄을 당겨 종을 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산채로 묻히는 것. 이 공포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훗날 관을 다시 열었을 때 안쪽이 긁혀 있거나 시신의 자세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이 공포는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언장에 자신이 죽거든 며칠을 기다린 뒤에 묻어달라고 적었습니다.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시신을 얼마간 지켜보는 관습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숨이 돌아오지는 않는지, 몸이 정말 굳어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려던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신호는 부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죽음을 정확히 판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입가에 깃털을 대어 흔들리는지 보고 얼굴에 거울을 대어 김이 서리는지 봤습니다. 숨을 쉬는지 오직 그것 하나로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숨이 멎으면 죽은 것.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죽음의 기준은 바로 이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생명의 증거로 삼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터뜨리는 것도 숨이고 사람이 마지막에 내쉬는 것도 숨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가 숨과 영혼을 거의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생명이 깃들고 숨이 나가면 생명도 함께 떠난다고 본 겁니다. 숨이 멎는 순간을 죽음으로 본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생각보다 믿을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깊은 기절이나 낮은 체온 상태에서는 숨이 아주 얕아져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로 오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한 걸음 좁혀준 것이 심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거나 손목에 맥을 짚어보는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맥이 너무 약하면 있는 박동도 놓치기 십상이었습니다. 19세기 청진기가 등장하면서 의사들은 가슴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멈췄는지를 훨씬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후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까지 읽어내면서 판정은 한결 정밀해졌습니다. 가느다란 바늘이 그리던 선이 평평하게 가라앉으면 심장이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의 기준은 그렇게 호흡에서 심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다시 뛰지 않으면 그때 죽은 것으로 봤습니다. 숨과 심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두 신호가 오랫동안 삶과 죽음을 나누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정지 기준은 꽤 오래 흔들림 없는 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멎는다. 이보다 더 분명한 죽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죽음의 기준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숨에서 심장으로. 기준은 그 시대가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옮겨 다녔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대에는 이미 죽은 자였고 어떤 시대에는 아직 산 자였습니다. 죽음의 경계선은 자연이 정해준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그어온 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그 선을 가장 크게 뒤흔든 기술이 나타납니다. 기계가 사람의 숨을 대신 쉬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 중반 병실의 풍경을 바꾼 기계가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였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의 폐에 기계가 대신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장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아마비가 크게 번지던 시기에 숨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기계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뇌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환자를 떠올려 봅시다.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 곧 심장도 멈췄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가 폐에 공기를 넣어주는 동안 심장은 계속 뜁니다. 가슴은 우러내리고 몸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겉으로 보면 깊이 잠든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멈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예전의 기준으로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 1950년대 후반 일부 의사들이 이 낯선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를 넘어선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깊은 잠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에 알던 죽음도 아닌 의학이 처음 마주한 회색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또 하나의 흐름이 이 질문을 더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기 이식이었습니다. 1967년 인류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심장을 다른 사람의 몸에 옮겨 심는 데 성공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다른 이의 장기로 되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옮겨 심을 장기도 함께 망가집니다. 살릴 수 있는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시간 안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언제부터 죽은 것으로 볼 것인가 라는 물음에 분명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사라는 개념이 장기 이식을 위해 급조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공호흡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상태, 그리고 이식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인류는 죽음의 정의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8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보고서가 나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위원회가 뇌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멈춘 상태를 죽음으로 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것이 뇌사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무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뇌사는 어떻게 판정할까요? 핵심은 뇌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비춰도 동공이 반응하지 않고 기도를 건드려도 기침이나 삼키는 반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인공호흡기를 잠시 떼었을 때 스스로 숨을 쉬려는 시도조차 없습니다. 이 호흡을 담당하는 곳이 뇌의 가장 안쪽, 뇌간입니다. 뇌간은 심장 박동과 호흡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이 뇌간마저 완전히 기능을 잃으면 기계를 떼는 순간 호흡도 멈춥니다. 그때 비로소 되돌릴 수 없는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심장은 멈췄다가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한번 완전히 죽으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뇌사가 다른 죽음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은 한 번의 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물이나 낮은 체온처럼 뇌 기능을 잠시 억눌러 죽음처럼 보이게 하는 요인들을 먼저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시간을 두고 검사를 반복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상태를 죽음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묘한 역설입니다. 기계가 생명을 붙잡아 둘 수 있게 되자 인류는 오히려 죽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이 커질수록 죽음의 경계는 더 흐릿해진 겁니다. 뇌사는 뇌 전체가 멈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뇌가 다 멈춘 것도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있습니다. 뇌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의식만 사라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쉽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잠들었다 깨어나는 주기도 있습니다. 심장도 문제없이 뜁니다. 하지만 주변을 알아보거나 무언가를 느끼는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장치는 살아있지만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은 꺼져 있는 겁니다. 식물인간은 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던 깨어있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을 뿐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어 보이는 상태와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반응이 없다가도 이따금 희미한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의 말에 눈을 돌리거나 간단한 지시에 잠깐 반응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무의식도 아니고 온전한 의식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는데 몸이 거의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은 멀쩡한데 몸으로 명령을 내보내는 통로만 막힙니다. 생각도 하고 듣고 느낍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도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겨우 눈동자를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깜빡이는 것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잠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또렷한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몸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바깥에서 보면 식물인간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누워서 반응이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렷한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잠긴 증후군 환자가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오해받다가 한참 뒤에야 의식이 있음이 밝혀진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생생하게 깨어 있었지만 바깥에서는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질문에 부딪힙니다. 심장도 뛰고 숨도 쉬지만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을 죽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이 의식이므로 의식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죽음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숨 쉬고 심장이 뛰는 몸을 죽었다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물음에는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깥에서 정확히 알아내는 일 자체가 몹시 어렵습니다. 잠긴 증후군이 보여주듯 겉으로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안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최근의 뇌 영상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진단받은 일부 환자에게 특정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하자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뇌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뇌는 그 지시를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몇몇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두 가지 다른 상상을 각각 예와 아니오로 정해두고 환자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말도 몸짓도 없이 오직 뇌의 반응만으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 보이던 사람과 처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제야하는가? 이 물음은 앞서 뇌과학 시리즈에서도 우리를 오래 붙잡았던 난제입니다. 죽음을 정의하려 할수록 우리는 의식이라는 더 깊은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딱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한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숨이 멎는 그 시각, 심장이 멈추는 그 시각, 사망 진단서에 적히는 것도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몸속을 들여다보면 죽음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멎습니다. 이것을 임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생명의 신호가 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몸속의 세포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끊긴 세포들은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뇌는 쉼없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라 산소에 가장 예민합니다. 공급이 잠깐만 끊겨도 몇 분 안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조직들은 훨씬 더 오래 버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무너진 상태, 이것을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임상적인 죽음과 생물학적인 죽음 사이에는 시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죽음, 곧 법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고 서류에 시각이 적히는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은 반드시 같은 시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스위치가 아니라 정전에 가깝습니다. 도시의 불이 한꺼번에 꺼지는 게 아니라 구역마다 차례로 어두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생물학적인 죽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되돌릴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시도입니다. 멈춘 심장을 대신해 인위적으로 피를 돌려 세포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한때는 심장이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장이 멎은 순간이 곧바로 마지막을 뜻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더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져 오랫동안 심장이 멎어 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일입니다. 체온이 크게 떨어지면 세포의 활동도 함께 느려집니다. 산소를 훨씬 적게 쓰게 되니 세포가 버티는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체온은 때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의료 현장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멈춘 심장을 대신해 몸 밖에서 피에 산소를 넣어 돌려주는 장치, 또 일부러 체온을 낮춰 뇌를 보호하는 치료가 그것입니다. 그 덕분에 예전 같으면 되돌릴 수 없었을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그 가역성의 경계 안에 있던 사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의 선을 넘어간 사람은 어떤 기술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되돌릴 수 있는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할수록 예전에는 끝이라 여겼던 지점에서도 사람을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을 가르는 선이 조금씩 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과정이라는 사실은 오래된 오해 하나도 풀어줍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자라는 게 아닙니다. 몸에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가 마르고 오그라들면 손톱과 머리카락이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 보일 뿐입니다.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인 겁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꺼지는 사건이 아니라 몸의 여러 부분이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멈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고 골똘히 고민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일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코끼리 무리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은 동료의 곁을 지날 때입니다. 코끼리들은 사체 주위에 모여 코로 조심스럽게 그 몸을 어루만집니다. 이미 살이 사라지고 뼈만 남은 자리에서도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머뭅니다. 앙상한 뼈를 코끝으로 더듬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보고 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코끼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미 영장류는 죽은 새끼를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품에 안고 다닙니다. 이미 숨이 끊긴 새끼를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까마귀들은 죽은 동료 주위로 모여들고 돌고래는 죽은 새끼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리며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도 죽음을 아는 게 아닐까? 동물도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 행동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그 동물이 되어볼 수 없으니까요. 죽은 동료 곁에 머무는 것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슬픔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과 죽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물이 동료의 죽음에 반응한다고 해서 그 동물이 죽음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까마귀가 죽은 동료 주위에 모이는 것도 애도가 아니라 위험을 학습하려는 행동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었으니 조심하라는 생존을 위한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 앞에서 멈춰서고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능력. 그것이 인간만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다른 생명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흐릿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간에게만 유독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죽은 동료 앞에서 멈춰선다면 그것은 지금 눈앞의 죽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봅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에 죽음이 대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죽음을 개념으로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죽음이 영원하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라면서, 겪으면서 조금씩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익혀가는 무거운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물어오는 동안 그 경계선은 시대마다, 기술마다 다른 자리에 그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고정된 자연의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를 죽음으로 볼 것인가는 단지 의학이 홀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가 멈춘 사람을 죽은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한 사회가 함께 합의해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긋고 그 앞에서 의미를 묻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편을 시작하면서 심장이 뛰는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답은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라 그 뜻만큼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그 경계선이 시대에 따라 계속 움직여 왔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정확히 정의했다기보다 그때그때 우리가 그을 수 있는 가장 나은 선을 그어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낯선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인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묻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 경계선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죽음의 바로 그 순간, 의식이 꺼지는 찰나에 우리 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임사 체험을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